임상심리 전문가들 시즌 3 우리는 센터입니다. 자, 원포인트 심리상담 원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그 어머니와 좀 멀어지고 싶은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어요. 자, 저는 지금 직장생활 8년 차고요. 작은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차로 30분 거리 부모님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산이 예전부터 안 좋으시고요. 아빠가 술 먹고 난리치면 다음날 엄마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달래드려야 하고요.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8년 내내, 아니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껏 집에 가면 아빠가 욕을 하고 나서 반찬 바리바리 사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걸 다 들고 가야 돼요. 엄마가 하루에 전화를 10번씩 해서 점심 메뉴는 뭘 먹었니, 저녁에 만나는 사람은 누구니, 이걸 다 확인하세요.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오빠는 서울에 있고 남동생은 직업군인으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마에게 듣기 힘들어서 오빠한테 좀 잘하라고 하면 말만 그렇게 하고 가끔 와서 밥만 먹고 자지도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엄마 말 들어주고 위로하는 건 계속 제가 하게 되죠. 아빠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엄마 때문에 좀 힘들어요. 남자를 만나도 엄마는 남자의 문제만 골라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정말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금방 헤어지게 돼요. 엄마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실은 사연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님의 안 좋았던 얘기, 부부관계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건 좀 신경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쪽이 다 내 편이다. 그치. 그렇죠. 원래는 엄마도 내 편이고 아빠도 내 편이고 둘 다 내 편이어야 되는데 사실 엄마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을 이제 자식에게 전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구도가 형성이 되냐면 엄마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약한 사람이고 아빠는 나쁜 사람. 그래서 엄마와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구도가 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어려서는 공공의 적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주로 되게 술 마시고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 때리고 이러면 아빠가 공공의 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딸이 한 20, 30대 정도가 되면 슬슬 엄마에 대한 불만이 이걸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왜 엄마한테 화를 냈는지가 이해가 되면서 슬슬 이제 아빠는 적이고 엄마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도 뭔가 엄마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죠. 실은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 본인의 친구분들이나 본인의 그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푸시는 게 되게 좋은데 맞아. 맞죠? 그렇죠. 그래서 딸이 사실 이 어머니의 불평불만을 안 들어줘야지 엄마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엄마가 다른 대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먼저 그냥 딸이 좀 안 들어주는 게 오히려 어머님이 다른 대안을 좀 찾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좀 많이 섭섭해하거나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어머님들은 체면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요. 그리고 딸한테만 막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이 불평불만을 안 듣잖아요. 딸이. 그러면 그 엄마가 이 불평불만을 딸한테 못하니까 딴 데다 해야 되는데 그 옮겨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이제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이 딸이 그걸 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이 되게 약간 좀 자기중심적인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행동들을 보면. 그래서 좀 체면은 지키고 싶으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나쁜 짓을 하기 싫은.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되게 착한 척하고 멋진 척하고 그러니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 문제를 전혀 알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딸한테만 그냥 막 이제 풀고 있는 거죠. 아들한테도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아들들은 또 옛날 이 어머님들은
또 아들은 또 막 막 공부하고 막 뭐 또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멀리 나가서 뭔가 공부하거나 이런 아들 자식들은 좀 놔두고 또 내 옆에 있는 30분 거리.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딱 부르면 오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한테 되게 이렇게 몰입을 해서 몰입한다기보다 그 자식한테 좀 매달려서 그 자녀한테 매달려서 그 자녀한테만 불평을 하고 다른 자녀한테는 사실 일반인이랑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괜찮은 척.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들어주기 시작하는 딸 한 명한테만 이 어머니의 불만이 너무 몰리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따님이 안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딸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주면 내가 안 들어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딸이 안 들어줘야 이 엄마가 어딘가에서 풀어야 되니까 다른데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뭐 비슷한 의견이기도 하고 그냥 이제 저는 이 사례를 딱 들었을 때 그냥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분리개별화의 문제가 있는 그런 가족 구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충족시켜줘야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아이를 잘 돌보고 뭔가 이 세상이 되게 안전하고 수용해주고 이런 약간 애착에 대한 것,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시켜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가족 구도를 보면 사랑을 해주는지 이것까지는 지금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제 이 딸을 심리적으로 분리시키고 독립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엄마가 좀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사실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딸을 이제 분리시켜 주어야 하는데 엄마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딸이 성인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딸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독립을 시도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사파가 말한 것처럼 이제 엄마의 하소연이 이제 더 이상 듣기 힘든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여기서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리개별화가 너무 불균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은 너무 분리가 됐고 엄마 얘기를 안 들어도 돼. 엄마도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자기한테만 너무 분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사연 주신 따님하고만 너무 결합이 돼 있고 다른 자녀랑은 사실은 너무 분리가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머니 얘기를 당신이 들어주는 시간을 줄이고 그러면서 형제들한테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 뭐 오빠 동생 있으면 오빠 여기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엄마 얘기 듣고 가라. 그러니까 이걸 좀 분배하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형제간에 좀 나누는 저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심리도식 치료로 보면 보통 이제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와 이 내담자의 관계가 너무 융합된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자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미발달된 자기가 좀 핵심 도식이 아닌가라고 싶고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희생적인 대처. 그러니까 약한 엄마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맞춰주고 희생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살피고 돌봐주는 역할을 너무 이 딸이 너무 많은 부분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좀 불쌍하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아빠랑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좀 약한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들어주지 마라, 전화 오면 빨리 끊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 엄마 어떡해요? 그건 사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사실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 어머님들의 이런 어머님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어머님들의 이 불평불만은 사실 이분이 약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한 척하는 사람인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무의식적인 거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랑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아버님이랑 같이 계속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도 이 어머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욕을 해서 찾아갔는데 찾아가면 막상 아버님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반찬 싸서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따줍니다. 과연 그러면 욕을 하는 게 목적이냐?
딸을 오게 만들어서 맛있는 반찬 싸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행동의 결과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욕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에 대한 욕. 물론 그걸 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것이 어머님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죠. 아버님에 대한 불만을 풀고 싶으면 이건 불만은 불만대로 얘기하고, 딸이 보고 싶으면 와라 내가 밥 챙겨줄게, 요렇게 해서 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딸이 오게 만드는. 이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얘기해가지고 그냥 너 보고 싶다, 한번 이번 주에 좀 와라, 요렇게 어머님도 좀 하시면 좋을 거를 불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오게 만들다 보니까 딸은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할 거리가 없고 갑자기 반찬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다 먹고 가는 약간 이렇게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엄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심리도식 치료의 맥락에서 보면 자율성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그렇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남편을 욕하긴 하지만 그 남편과 헤어지지는 못하고 딸한테도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딸이 독립을 시도해야 딸이 먼저 독립을 시도해, 엄마가 바뀌지 않으니까 딸이 먼저 독립을 시도해야 엄마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분리되는 불안을 좀 견디면서 엄마도 독립, 자율성 발달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엄마가 또 독립이 되면 이제 사연자님도 이제 독립이 시작되긴 하겠죠, 그죠? 이게 딸이 독립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독립이 정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딸이 보통 어머님이 화를 냈어요. 되게 힘들어하시고 아빠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위로해주러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도와주러 간 거죠. 근데 엄마는 내가 도와주러 간 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반찬을 이만큼 차려놓고 이제 이거 가져가라 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자, 반찬을 받아서 오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도 나는 반찬을 해줬는데 이 딸이 좋아하지 않고 나도 엄마가 반찬을 이만큼 해줬는데 기쁘지 않아.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찬을 싸준 어머니의 전화를 안 받고 또는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반찬을 받았는데 불쾌해하면 또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날 상황을 잘라버리는, 그 스트레스가 일어날 상황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보고 싶으니까 와라. 그럼 나는 못 가는 상황이면 이번 주는 못 가요. 뭐 한 달 뒤에 갈게요. 뭐 이렇게 솔직하게 소통이 되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을 자른다, 뭐 우리가 독립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독립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적으로 자꾸 살다 보면 사실 되게 맞춰주고 이제 상대방을 위하는 자발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옴짝달싹하기 힘든 감정들, 혹은 장기적으로 보면 내 감정이나 육군에 충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좌절감을 이루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를 잘 자각해서 독립을 시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연민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엄마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그 연민을 잘 견디면서 자신의 분노를 잘 자각할 수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자기한테 뭐가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좀 이게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면 엄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좀 잘 수용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도 희생적인 것에서 조금 더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싫다고도 좀 말하고 힘들다고도 좀 말하고, 엄마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전화도 좀 끊고, 약간 그런 행동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주말에 어머님의 그 짜증, 불만, 어머님을 위로해주러 주말에 어머님한테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뭘 하고 싶습니까? 주말에 내 남자한테?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한테 갈 일이 없었다면 뭘 하고 싶은지 그걸 물어보고, 사실은 좀 강제적으로라도 상담해서 이번 주는 어머니 만나러 가지 마시고 그거 하세요 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좀 고민 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뭐 체크도 많이 전화 10통화 한 달에 10분도 안 한 것 같아. 어디서 10통화도
할 정도로 많이 전화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남자만 할 때마다 또 이렇게 걔는 뭐가 안 좋네, 걔는 어떤 얘기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가 좀 힘들지 않은 부분일 텐데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어머님이 이제 간섭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남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간섭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상담에 오게 되는 상담에 와서 큰 주제가 결국은 남자를 만나는데 계속 어머님 간섭을 그치.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저는 뭐 남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시간을 정해서 전화를 받게 이렇게 좀 권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전화가 올 때마다 받는 이러면 이 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어머님한테 있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벌금 받으니까. 지금 전화를 하루에 그 한 몇 분까지 어머님의 전화를 화 안 내고 짜증 안 나고 받을 수 있냐 물어봐요 저는. 그랬을 때 그래도 뭐 엄마인데 뭐 한 30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뭐 한 10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 10분이 당신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10분까지는 그냥 편하게 받으시고 10분이 딱 지나면 핑계를 대고 끊으세요. 네. 물론 친절하게. 그래서 엄마 미안 나 지금 있어서 끊을게. 탁. 이 정도 네. 스탠스로. 멘트까지 그대로 알려줍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친절하게 받고 내가 이제 한계가 넘는 시간에는 적당한 핑계를 대서 딱 끊고 그랬을 때 이 전화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만나는 거에 대한 자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되게 이런 분들은 어머님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보는 관점도 어머님의 시각이 반영이 돼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 남자가 괜찮았는데 전화해서 어머님이 야 그 남자 별로야라고 하면 별론가? 이쪽으로 이제 막 기울어지게 되면서 확신이 부족하니까 술 먹는 남자 만나면 안 돼. 이런 거. 애매하게 되다가 그냥 안 만나게 돼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실은 이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어머님 생각에 상관없이 예, 그 당신의 기준에서 어머님의 생각을 좀 많이 빼고 정말 본인의 생각에 남자가 어떠냐 그거를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 어머님의 의견에 너무 그걸 좀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저희가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키마 힐링 파트너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상하고 네. 따뜻하고 뭐 되게 잘 케어해주면서도 여친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는 야 완벽한데? 힐링 파트너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뭐 지금 엄마와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이제 결혼 정년기, 어쨌든 연인 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기여서 이렇게 남자를 만날 때 사실 연민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되게 그럴 수 할 있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싫어하지만 엄마가 자기한테 하나하나 묻고 조언하고 끝끝이 깨묻는 게 굉장히 싫었지만 사실 은연중에는 이런 게 사랑이야, 이런 게 관심이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서 어떻게 남자를 만날 때도 그런 자기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케미스트리네요. 이거는. 그렇죠. 스키마 케미스트리 어, 파트너죠. 그런 거 티가 좀 나는데. 네, 그렇다면 스키마 힐링 파트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사랑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은 따뜻하면서도 나의 경계를 좀 존중해주고 너무 이렇게 통제하지 않는 약간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관계가 이 사람에게는 스키마 힐링 파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늘 그냥 중요한 질문인데 실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 만나는 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도 그렇죠. 이게 요런 식으로 내가 경계는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난 좀 힘들어 이걸 얘기했을 때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관계 요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아까 사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판단은 실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만나보고 내가 뭔가 불편해지면 실은 그게 매력을 느끼더라도 실은 나에게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여받고 통제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임상심리학입니다. 임상심리학회입니다. 사연 보내줘요.